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특강문학 적용학습 극수필 5번째 작품인 차범석 작가의 산불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6.25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면서 이 산불은요, 바로 국군이 공산당 무리를 없애기 위해서 또 숨지 못하기 위해서 대밭이라고 하는 공간을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불의 상징적인 의미 또 대밭의 공간적 상징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면 도움이 되는 작품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앞부분 줄거리부터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6.25 전쟁 중 젊은 남자는 거의 다 죽거나 끌려가 주민 대부분이 여인네들인 마을에서 점례는 시어머니 양씨와 시할아버지 김노인을 모시고 삽니다. 자, 우선 역사적 배경, 시간적, 시대적 배경 나오고 있죠. 시간적 배경, 시대적 배경 나오고 있어요. 6.25 전쟁, 한국전쟁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는 거의 다 죽거나 끌려가 왜요? 전쟁 중이니까요. 즉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죠. 비극성. 마을에 젊은 남자가 거의 없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여인네들인 마을에서 이때의 마을은 불악피라고 나와요. 참고로 전문에서 나옵니다. 이 마을에서 점례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점례는 시어머니인 양씨와 또 시할아버지인 김노인을 모시고 삽니다. 부부가 아니라 시할아버지고요. 3대가 또 나타나는 그런 구도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직 교사이면서 지금은 탈출한 빨치산인 규복이 전직 교사였어요. 그런데 이 빨치산이라고 하는 용어 현대소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6.25 한국전쟁으로 배경으로 한 작품이면요. 빨치산은 우리 공산당 무리가 되겠습니다. 공산당 무리들을 빨치산, 뭐 쉽게 말하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빨갱이, 네, 그 무리가 바로 빨치산입니다. 그 공산당 무리에서 규복이 이 마을에 불악에 숨어들자 점례는 그를 대밭에 숨겨준 후로 규복과 몰래 사랑을 나누지만 먼저 끊고 갈게요. 우선 남편이 죽었어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이 점례는 욕망이 들끓죠. 자, 그러니 이 규복과 몰래 사랑을 나눈다 라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 원초적 욕망이 되겠습니다. 원초적인 욕망 혹은 애욕이라고 수능특강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 원래 사람이 본능이 사랑하고 싶은 욕구, 그게 바로 사랑하고 싶은 욕망이 원초적 애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최 씨의 딸 사월에게 발각이 됩니다. 최 씨 4월, 인물고도 조금 있다가 짤 거고요. 4월의 협박에 점례는 규복을 4월에게 양보하지만 무슨 협박이요?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라고 하는 그 협박을 하지만 4월이 또 4월에게 양보를 합니다. 하지만 점례와 4월은 규복을 두고 갈등을 합니다. 삼각관계. 그죠? 자, 그러니 결국 4월은요, 규복에 아이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애욕이, 네, 원초적인 애욕이 있다. 마을에 들어온 국군은요, 남한 측이죠, 대밭에 불을 지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니 요 대밭에 불을 지르는 것이 이 제목의 의미, 바로 산불이 되겠고요. 뭐 대밭 소각작전 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네. 자, 그래서 대밭에 빨치산, 즉 공산당 무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대밭을 없애는 사건을 벌입니다. 작전을 벌입니다. 자, 사병 A가 얘기해요. 여러 아주머니들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대대적으로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서는 공비들이 숨을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려다볼 때 환히 보일 수 있어야만이 합니다. 라고 하는 사병 A가 있습니다. 즉 사병 A는요, 여기서는 위에 나오는 국군 중에 한 명이 될 거고요. 여러 아주머니들하고 얘기해요. 자, 뭐라고 하냐면 마을 사람들을, 우리 남정네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마을 사람들.
여자들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대대적으로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서 일단 공비라고 하는 것은요, 공산당 비적의 줄임 표현인데 그 비적이라는 게 때를 지어서 다니는 조적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 빨치산하고 유사한 단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공산당 무리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즉 북한 측이요. 소탕하기 위해서는 공비들이 숨을 수 없게 해야 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려다볼 때 환히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즉 국군 사병 A가 생각하는 우리 대바테 공간은요. 공비들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공비들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인식을 하죠. 대나무가 쫙 이렇게 길게 약간 옥수수밭처럼 길게 뻗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숨기가 좋다고 인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대밭을 소탕할 수 있는 작전을 펼치는데 우리 인물 구조 먼저 짜고 들어가겠습니다. 다양한 인물 구조, 큼지막한 중심 인물 기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역시나 6.25 한국전쟁을 바탕으로 한 대립과 갈등이 되어 있으니 인물의 갈등 중심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등장인물 점례가 중심 인물인데 이 점례의 위에 양씨가 있습니다. 그 양씨 위에는 지금 김노인이 있고요. 근데 김노인 그 할아버지는 좀 엉뚱한 캐릭터, 약간 치매기가 왔다 갔다 있는 그런 할아버지로 나오고 이 양씨가 시어머니로 나오면서 이 양씨와 점례의 관계들을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양씨는 아들이 인민군, 즉 북한 측 군인에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에게 죽임 당함. 그리고 그 아들의 와이프였던 바로 점례라가 나오는데 여기 집안하고 대조적인, 즉 대립하는 집안들이 지금 뒷부분에 이어서 나옵니다. 바로 최 씨와 사월이겠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중심으로 이루는 바로 최 씨. 그래서 그 최 씨는요, 역시나 아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죄송해요, 사위예요, 사위. 사위가 죽음을 당했는데 국군에게 죽임 당합니다. 그러니 양 씨는 인민군을 싫어하겠고요. 또 최 씨는 자신의 사위를 잃었으니까 국군을 싫어하겠죠. 그러면 두 사람의 인물의 갈등은 먼저 쓸게요. 이념 간의 갈등이겠죠. 그런데 그 최 씨 딸, 즉 국군에게 죽임을 당한 이 사위의 아내였던 바로 사월이 있습니다. 근데 점례와 사월은 누구를 두고 갈등을 하냐? 규복을 두고 갈등을 하죠. 자, 그러니 여기 두 사람의 갈등은요, 바로 인간의 원초적 애욕이라고 수능 특강에 강조하니 그대로 표현 쓸게요. 요거를 간의 갈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서는 바로 규복이 있고요. 갈등 계기다. 요렇게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은 살짝 삐뚤어서, 네, 우리 두 사람은 이 규복을 두고 갈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월의 이 입장과 점례의 입장을 보면 양 씨와의 관계, 또 최 씨와의 관계 꼭 기억해 주세요. 점례는 양 씨의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사월은 최 씨의 딸이에요. 그래서 인물 관계도 꼭 그려주시고 인식하셔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요 두 사람들의 갈등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꼭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뒷부분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곡군이 바로 사병 A가 대밭을 불태워야 된다. 왜? 공비들이 숨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비행기에서도 다 안쪽까지 속속들이 보아야 된다. 왜? 또 공비들이 숨을 수 있으니까.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 때문에 대밭을 불태워야 된다 이거죠. 계속. 군중들은 그 참 뜻을 알았다는 듯 수긍을 합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의 태도 수긍. 참 뜻은 뭐라고요? 군비를 공비죠. 공비를 소탕하는 거. 잡아내는 거. 양 씨가 얘기해요. 그렇지만 저 대밭만은 안 돼요. 우리 조상 대대로 지켜온 내 밭을 내 눈앞에서 불사르다니 그게 될 말이요? 차라리 나를 죽이고 나서요. 그러니 양 씨의, 즉 점례의 시어머니죠. 이 대밭에 대한 인식이 나와요. 뭐? 우리 조상 대대로 지켜온 대밭이다. 즉 대물림되는 역사적인 공간이다. 그래서 차라리 나를 주고 가라. 왜? 생계수단, 삶의 터전이었으니까요. 양씨에게 대밭은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계속 대물림되던 역사가 들어가 있는, 선조의 역사가 들어가 있는 삶의 터전이었죠. 사병 B가 딱 하다는 듯 몇 차례 설명하면 알겠소? 몇 번 생각하면 알겠소? 설명하면 알겠소? 사병 A에게 자 가세 하면서 지금 그냥 듣는 척만 하죠. 예. 두 사람이 우편 대밭 쪽으로 가려고 하자 점례가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죠. 가까이 가선 안 돼요. 당신은 또 뭐야? 그 대밭 맛은 태우지 말아요. 그걸 잃어버리면 우린 다 죽어요. 우리 식구들 살리거든 대밭을 살려주세요. 엄청 강절하죠. 여기에서 우리 그걸 잃어버리면 다 죽어요. 여기 점례가 생각하는 대밭의 의미 정말 잘 나옵니다. 정리 좀 할게요. 점례가 생각하는 대밭은 양씨가 생각하는 대밭과는 조금 더 거리가 먼데 왜냐? 첫 번째 대밭은 삶의 터전인 거 맞아요. 우리 다 죽는다. 근데 두 번째는 누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사랑하는 규복이 있기 때문에 제발 태우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밭 바로 쓸게요. 대밭의 상징적인 공간, 상징적인 의미. 지금 양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 양씨의 삶의 터전이고 점례 같은 집안이니까 내 삶의 터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규복이 숨어있는 공간이죠. 숨어있는 공간. 그래서 상징적 의미는 두 가지예요. 그런데 우린 다 죽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 우리는 뭐? 집안이 다 죽거나 그래서 우리 상징적인 의미 삶의 터전인데 그 우리가 다 죽는다? 그러면 궁핍하게 된다. 빈궁하게 된다 라는 의미. 그리고 규복이 숨어있는 공간이니까 두 가지로 해석이 다르겠죠. 규복이 물리적으로 죽겠다. 물리적인 죽음. 규복까지 포함해서 우린 다 죽어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 우리 이 점례에 초점을 맞춰서 하면 점례는 내가 죽을 것 같아. 근데 자기가 산불 속에 있는 달밭 속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죽는다고요? 나 규복 없이 못 살아요. 나 정신적으로 죽어요. 정신적 죽음이죠. 물리적인 죽음은 당연히 규복이 죽는다라는 소리. 정신적인 죽음은 점례 자신이 죽는다는 소리. 왜? 애정을 하니까. 사랑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표현이 중의적인 표현이다라고도 많이 나옵니다. 중의적 표현. 여러분은 복습하실 때 대밭의 상징적인 의미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저 때 우리가 다 누구냐? 우리 집안. 첫 번째, 궁핍해 줄 수 있다. 두 번째, 규복이 포함돼서 규복이 죽을 수 있다. 세 번째, 나까지도 죽을 수 있다. 정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절박하죠. 대밭을 살려주세요. 빌면서.
절박하고 간절하죠. 애절하다 뭐 다 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되게 중요하니까 뒷부분 알아두시고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점내의 진실한 태도에 모두들 절박감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 절박감 느껴요. 군대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군 전체의 뜻을 움직이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리 비키시오! 라고 해요. 자, 사병 A가 추구하는 거는 사실 이 개인적 사정보다 군 명령이 더 중요하다. 전체의 명령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자신의 가치관 얘기하고, 그래서 저리 비키시오 라고 하면서 냉정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어서 가 하면서 저리 비키시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당연히 전쟁에 비인간적이죠. 비인간성. 봐주지도 않아요, 사정을. 그치? 이렇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매달리는데, 그리고 폭력성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가볼게요. 제발 소원이에요 하며 매달리자 양씨는 사병 B에게 매달립니다. 그러니 점내는 A에게, 또 양씨는 사병 B에게 각각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네 집에선 제사도 조상도 모르고 제발 우리 사정 좀 봐줘. 내 아들이 팔아서 장사하겠다고 조를 때도 내가 싫다고 우긴 대밭이에요. 그런데 어떡해 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정도 봐달라고 계속 애타게 만류하죠. 그리고 이때 내 아들은요, 죽임을 당한, 죽은 내 아들이 팔아서 장사하겠다고 조를 때, 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내가 싫다고 우긴 밭이야. 그러니 자식을 보냈는데 그 자식한테도, 죽은 자식한테도 못 팔았던, 못 내줬던 내 밭인데 이렇게 불태워버리니 당연히 한탄, 슬픔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 휙 풀어치면서 어서 가! 하며 급히 뛰어가자 사병 A도 급히 뒤를 따릅니다. 이제 불을 지르러 가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 비참한, 애통함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안 돼요!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하면서 굉장히 애절하게 말리죠. 아이고 우리 집이 망한다, 우리 집이 하면서 옆에서들 말립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집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거죠. 상실입니다. 네. 그래서 민족의 고통을 보여준다. 전쟁으로 인해서 민족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희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줄 수 있죠. 자신의 삶의 터전,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대밭이 다 불타니까요. 계속. 잠시 후 총소리가 연달아 일어나자 대나무에 불 붙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퍼져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제목의 의미, 산불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전쟁의 폭력성, 비인간성 다 어울릴 수 있습니다. 표현도요, 뭐 청각적인 이미지, 감각적인 이미지, 연기가 퍼져나온다, 시각적인 이미지,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전쟁의 폭력성 형성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 다음 점내와 양씨는 넉나간 사람처럼 말없이 뒷걸음쳐 간다. 그러니 굉장히 절망적인 심상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엔 절망이라보다는 공허함이 더 크다. 절망도 있고 공허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허탈감, 공허함이 더 크다라는 것을 강조. 살리네가 얘기합니다. 아유, 정말 아까운 대밭이었는데. 이웃 안하기 얘기하죠. 이게 얼마 있으면 죽순이 한창일 텐데 아깝지. 안악이 갑이 또 얘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살림은 하나씩 없어지기만 하고 느는 것은 나이뿐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줘. 자, 그러니 우리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대밭은 어떤 공간이냐? 바로 살림이 있는 거죠.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인식하는 요 대밭,
이라고 하는 공간은 생기 유지 수단이다. 그래서 아까운 데바티라고 하는 건 저게 돈이 얼마야 이런 거고요. 그리고 얼마 있으면 죽순, 우리 대나무의 요 순, 새순 얘기하는 건데 그게 한창일 텐데 아깝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살림은 하나씩 없어지기만 한다라고 하는 그 살림살이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생계유지 수단이 없어져가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탄. 마지막 또 안악, 갑이 얘기해주는 거 살림은 하나씩 없어지기만 하는데 세월은 는다. 이걸 통해서 우리 민중들의 한탄이 보여준다. 탄식. 왜요? 희생을 감내해야 되니까. 전쟁으로 인한 희생이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탄 탄식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기억 가보겠습니다. 하늘엔 불꽃이 모란보다 더 곱게 물들어간다. 산불 지금 난 거예요. 즉 대밭에 불이 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억의 표현 수능특강 문제에서도 강조하겠지만 그냥 불이 난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빨갛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불꽃이 막 모란보다 비교하고 있고요. 곱게 물들어간다 막 시각 색채 이미지 사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 하늘의 불꽃이 곱다라고 표현을 하니 여기선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막 불꽃이 예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훨훨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혀만 차고 있는 허탈한 얼굴을 봤더니 즉 긍정적인 배경이 묘사가 되어 있지만 이 허탈한 얼굴들과 대조 대비가 되겠죠. 이걸 통해서 긍정적인 우리 배경 묘사 그리고 허탈한 얼굴들을 대조 대비로 보여주면서 어떻게 강조한다? 비극성을 강조한다. 심화시켜주고 비극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니까 불꽃은 예뻐. 근데 이거는 더 허탈해.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쵸? 훨훨 달아오는 음성상징어 의태어 사용하면서 혀차고 있는 허탈한 얼굴이다. 라고까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가보겠습니다. 점례가 얘기해요. 갑자기 일어서며 선생님 안 돼요 하며 뛰어가려 하자 몇 사람이 붙들고 말린다. 이렇게 보여죠. 자, 여기서의 선생님은 국군 아니에요. 여기선 이 대밭에 숨어있는 누구요? 점례가 사랑하는 바로 규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저 선생님의 누구라고 할 때 규복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몇 사람이 붙들고 말리는 거 마을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말리는 거겠죠. 참어 점례 정신을 차리라니까 나도 같이 타 죽을 때야 대밭으로 보내줘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거 사람들은 여러분 이 점례와 규복의 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사월이 협박을 한 거죠. 야, 너 남편 죽었는데 너 시어머니가 알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집안이 마을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할 거야? 사월이 협박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 점례와 규복의 관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니까 이것도 그냥 삶의 터전이니까 그래서 지금 정신을 잃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규복이 있어서 이렇게 정신이 잃는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 살레네는 이 점례와 규복의 관계를 몰라요. 마을 사람들 다 몰라요. 마을 사람 다 모릅니다. 양씨가 지칠 때도 지쳐서 아이고 이 자식아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때 네 말대로 팔아나 버릴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너라고 얘기했고 자식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누구겠어요? 죽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허공에 대고 한탄을 하는 거죠. 죽은 아들. 신세 한탄합니다. 후회도 괜찮죠. 아, 그때 그냥 팔아버릴 걸 너만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저놈 잡아라! 누구야! 하며 외치는 군인들의 목소리. 그와 함께 총소리가 연달아 일어난다. 그러니 이때 저놈은 누구겠어요? 바로 규복이겠죠. 모두들 겁에 질려서 오른편으로 물러난다. 점례는 그 자리에 서 있다. 자, 규복이 죽었겠죠. 무슨 소리야? 이윽 안하느니 누가 있었나 보지? 이때 방에서 김노인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이요, 규복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도. 존재 모름. 이걸 통해서 이제 긴장감이 고조되죠. 아, 사람이 죽었구나. 규복이 죽었구나.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김노인의 등장. 이때 등장합니다. 포인트 알아두시고요. 언제 등장하는지 다시 알아둘게요. 뒷부분 이어서 가볼게요. 오늘은 귀가 신통이도 잘 들리는구나. 무슨 사냥이냐? 이 멧돼지 고기에 소주는 제맛이다만, 약간 할아버지가 이제 치맥기 있다고 얘기했어요. 엉뚱한 행동, 엉뚱한 대사를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뭐 사냥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러니 김노인의 역할 수능 특강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엉뚱한 대사를 한다. 요걸 통해 가지고 갑자기 이제 웃음 유발을 하는 거죠. 어이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 웃음 유발을 하면서 저 할아버지 뭐야 저 사람 저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어이없는 웃음을 유발하면서 이제 규복이 일단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관객으로 하여금 알 수 있잖아요. 앞에 총소리 나고 막 무슨 소리야? 막 누가 있었어? 긴장이 쫙 고조될 때 김노인의 등장으로 이런 엉뚱한 대사로 뭐가 된다? 긴장이 풀어진다. 그 긴장이 풀어진다라는 것을 긴장이 이완된다라고 표현을 하죠. 뒷부분. 이때 사병 A와 B가 총에 맞아 의식을 잃은 규복을 질질 끌고 나온다. 자, 그러니까 규복의 죽음이 되겠습니다. 총에 맞아 의식을 잃었죠. 군중들 사이로 새로운 파동이 퍼진다. 뭐야? 규복을 마당 복판에 눕힌 다음 사병은 군중을 휘돌아봅니다. 이 사람 누구요? 아무도 대답이 없습니다. 사병비가 이 마을 사람 아니요? 그랬더니 이웃 아낙갑이 우리 동네에서 사내 냄새가 없어진 지는 벌써 이태나 된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서 앞부분 줄거리에서 설적감, 마을 설적감 나왔었죠. 뭐? 전쟁 때문에 젊은 남자들이 죽고 없다. 그래서 사내 냄새가 없어진지 라고 얘기하는 건 전쟁 때문에 남자들이 끌려가거나 죽었다. 근데 벌써 이태나 된다. 참고로 2년입니다. 2년이 됐대요. 남자라고는 이렇게 치매 걸린 할아버지라든지 아니면 갓난 아기밖에 없어요. 이 마을에서. 마을은 뭐 10대 후반부터 뭐 20대, 30대, 40대, 50대 쭉 이어지는 그런 남자들은 다 전쟁으로 끌려가거나 징병되거나 아니면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마을 사람이 아니요 했더니 우리 동네에서는 사내 냄새가 없어진 지 이태가 됐다. 그러면 즉 이 죽은 규복은 마을 사람이 아니다.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웃 아낙갑이 얘기해 주네요. 뒷부분. 사병 두 사람은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뭐라고 수군거립니다. 왜냐면 마을 사람도 아닌데 왜 대나무 밭에서 숨어 살았을까? 이제 의심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뒷부분도 이어서 이웃 아낙을이 얘기합니다. 정말 귀신이 곡할 일이지. 아우 진짜 그 대밭 속에 사내가 숨어 있었다니. 을이 얘기하죠. 그래서 뭐 귀신이 곡할 노릇.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다. 속내를 알 수 없애. 속내를 알 수 없을 때 저런 표현하죠. 대밭 속에 사내가 숨어 있었다니 몰랐던 거예요? 혹시 산에서 내려온 사람 아닐까? 이때 산에서 내려온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산 타는 막 산악인이 아니라 빨치산 얘기하는 겁니다. 빨치산.
공산당주의 아닐까? 이렇게 하면서 추측을 하죠. 사병회의가 급히 한 길, 큰 길입니다. 큰 길 쪽으로 퇴장을 합니다. 사병비가 대밭에다 우물 파고 오랫동안 살아온 적이 있는데 아무도 모른단 말이요. 그래서 오랫동안 살아온 흔적을 통해 가지고 이게 숨어 있던 공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누가요? 규복이. 점내가 숨겨주고 그 뒤에서 사월이가 그 존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계속 서로가 고개를 좌우로 젓습니다. 점내는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죠. 점내의 태도는 절망, 좌절일 거예요. 죽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양씨가 우리 대밭에 사내가? 점내에게 너도 못 봤지? 그랬더니 점내가 고개를 저을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양씨도 당연히 규복의 존재 몰랐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점내는 다 속이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일치불일치 때문에 조심해 주시고. 살레네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상한 일이지 하다 말고 양씨에게 눈짓을 하자. 그것이 무슨 전염병처럼 퍼져 최씨에게 집중됩니다. 자, 먼저 얘네들을 사이 안 좋다고 그랬어요. 뭐요? 양씨와 최씨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평소에도요. 그래서 이 살레네가 양씨에게 눈짓을 해요. 신호를 보내는 거죠. 무것이 전염병처럼 퍼져서 집중됩니다. 요거의 의미가 뭐냐면요. 그 전에 사월이가 임신을 하는데 지금 규복의 이 자식을 임신하게 됩니다. 여기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돼요. 자식이 있어요. 사월은 임신을 해요. 그러니 배가 부르죠. 그 좁아 터진 마을에서 다 볼 수 있죠. 사월이 제일 임신한 거 아니야? 임신한 거 아니야? 하면서 사람들이 의심을 했단 말이죠. 사내 몰래 뒤에서 만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일제히 최 씨한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요 신호 같은 경우는 규복, 여기선 사람 이름을 말 사람들이 모르니까 요 죽은 사내겠죠. 규복과 사월의 관계를 의심하는 눈빛과 신호입니다. 그래서 사월의 엄마인 최 씨한테 집중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월의 엄마. 아까부터 반신반의의 상태에 있었던 최 씨는 자기에게로 시선이 집중되고 있음을 의식하자 화를 냅니다. 우선 최 씨의 태도도 보세요. 반신반의의 상태가 있었대. 그러니 얘도 의심의 상태예요. 확신이 아니라. 결론, 자신의 딸이 규복의 자식을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거예요. 즉, 최 씨도 모른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최 씨도 규복의 존재를 모릅니다. 자기에게로 시선이 집중되고 있음을 의식해서 화를 버럭내죠. 왜 나만 보고 있어? 옳지? 내 딸이 이사내하고 정을 통했단 말이지? 좋아. 그럼 내가 데리고 나와서 결판을 지을 테니 사오라! 사오라! 하면서 사오리를 부르면서 집에 갑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분노를 하는 거죠. 내 딸 다시 한번 사월. 이사내 죽은 규복. 정을 통했단 말이지? 하면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말을 전곡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데리고 나와서 결판을 지을 테니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죠. 싸워라 싸워라 하면서 집으로 갑니다. 그 다음 가까이 와서 시체를 들여다본 김노인이 무릎을 탁 치며 소리를 지릅니다. 자, 그러니까 김노인 다시 한번 등장. 시체를 들여다봐요. 규복을 들여다보죠. 소리를 탁 질러요. 뭐라고 하냐면 요거 행동 이거죠. 소리를 질러요.
이놈은 바로 새로 들어온 머슴이구만 하면서 머슴이라고 얘기. 자, 그러니까 이 갑자기 엉뚱한 대사들 할 수 있는 거죠. 엉뚱한 대사. 그리고 앞에서 무릎 딱 치고 소리 지르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뭐 과장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서부터 얘기했던 웃음 유발. 그 다음에 뭘 이완이요, 여러분? 뭘 이완할 수 있다고요? 그죠? 긴장 이완. 왜냐면 사실을 밝히려고 이제 사오리를 찾으러 가는 장면 속에서 우리 관객들은 사오리 찾나봐, 어떻게 사오리 어떻게 됐을까?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거든. 근데 거기에서 긴장 이완이 되니까요. 자, 약속이나 한 듯 머슴? 아버님 아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서의 큰 소리로 수능특강 문제수 나오죠.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래요. 귀가 안 들리는 김노인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오버하거나 과장적 행동 여기선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어르신들이 귀가 좀 안 들리실 때 우리 그런 거 있죠. 아버님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요. 그랬더니 김노인이 응 우리 집 머슴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아유 너 망했어 너 망. 우리가 머슴 부린 팔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그러니까 우리가 머슴 부릴 팔자예요? 라고 하는 거니까 가난하고 궁핍하는 걸 이렇게 대사를 통해서 이완 풀어지죠. 그만큼 가난한데 무슨 머슴이냐, 엉뚱한 대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동은 말사람들이요 다 같이 크게 웃는다. 이때 최 씨의 비명소리가 들리며 그녀가 밖을 내다본다. 아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질러요. 자, 그러니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먼저 1동은 크게 웃는다와 1동의 웃음소리요. 그리고 최 씨의 비명소리요. 얘네들이 웃음소리, 비명소리가 대조되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긴장의 재고조가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 웃음소리는 긴장의 재고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효과, 적 강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웃음소리와 최 씨의 비명소리가 대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웃음소리였다가 머슴이래 하다가 이제 갑자기 하니까 갑자기 이제 긴장 빠박 다시 되는 거죠. 긴장과 이완의 반복 구조입니다. 그녀가 밖을 내다봅니다. 최 씨가 사람 살려요 우리 딸이 하면서 쌀레네가 사오리가 군중들 우하니 그쪽으로 몰려납니다. 최 씨의 통곡 소리가 높아가고 아기 우는 소리도 간간히 들립니다. 자, 그러니 최 씨의 통곡 소리, 아이고 응애 하는 아기 우는 소리, 이런 것들이 우리 희곡이니까요 음향 효과로 나오며 비극성을 심화시켜주겠죠. 좋습니다. 이웃 아낙갑이 얘기합니다. 양잿물을 먹었어? 저런. 우리 양잿물이라고 하는 것은 잿물, 양 이건데 서양에서 온 잿물이에요. 근데 그 잿물이 뭐냐면 빨래할 때 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제탄물인데요. 빨래 때 쓰는 물. 이게 뭐 수사나 나트륨이다 뭐 산전적 의미가 막 나와요.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세제 푸른 물 먹으면 죽죠. 화학물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냥 양식물 먹고 빨랫물 먹고 즉 독성 있는 물 먹고 죽었다. 자결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 4월에 자살이 되겠습니다.
규복이 총에 맞아 죽은 걸 보고 바로 들어가서 양잿물을 먹고 비극적으로 이렇게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점례는 말없이 규복의 시체 옆에 다가와서 손발을 반드시 제자리에 놓습니다. 점례도 마찬가지로 이 규복이 죽어서 엄청나게 슬플 거예요. 자, 그러니 마지막으로 저렇게 정성을 보여주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 이 행동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람 대한 마지막 정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뒷부분 가볼게요. 사병이 손을 대지 마오. 점례가 무표정하게 내가 손을 댔다고 시체가 되살아나서 말을 하진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은 제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하며 서서 이런다. 그러니까 여기에 태도 뭐예요? 절망, 체념이겠죠. 체념, 절망. 그러니까 혼이 멘탈이 나갔죠. 내가 손댔다고 시체가 뭐 할 수는 안 하니까 하면서 체념적인 태도, 절망적인 인식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은, 하늘이 피보다 더 붉게 타오르자 규복의 얼굴에도 반영되어 한결 처참하게 보인다. 지금 여기에 하늘이 붉게 왜 타올라요? 산불, 지금 대밭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하늘, 피, 이거 문제에서도 나오죠. 뭐요? 색채의 유사성이라고요. 둘 다 붉으니까. 근데 그 색채가 같이 붉게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니까 뭐 처참하게 보인다? 비극성 심한. 처참함 심한. 강조 보여주죠. 표현법 굳이 더 따지면 뭐 색채도 맞고 뭐 더 붉게 타오른다, 뭐 비교도 맞고요. 네, 뭐 시각적인 이미지 다 맞죠. 멀리서 까치 우는 소리, 네, 까깍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진짜 까치 있는 거 아니고 여기도 음향 효과일 텐데 이 음향 효과는 마찬가지로 분위기 조성이겠죠. 비극적 심화. 우리가 왜 공포영화나 좀 슬픈 뭐 드라마나 영화 있을 때 까치, 뭐 까마귀, 네, 이렇게 울죠. 그래서 까치 우는 소리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까치가 우는 소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튼 마루 끝에 앉아있던 김노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밥을 재촉해요. 김노인이 밥은 아직 멀었냐? 오늘 귀가 터진 것 같구나 하면서 얘기하는 거. 즉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좀 즐거운 대사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희극적 대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좀 기쁜, 웃긴 대사. 요걸 통해서 비극성 심화됐다 라고 얘기하는 거. 웃긴 대사를 통해 비극성을 오히려 더 심화할 수 있다. 왜? 대조되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에 희극적 대사로 비극성을 심화시켜주는 그런 장면으로 김노인은 역시나 긴장이 풀어진 채로 비극성 심화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 씨의 곡성이 높아간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대조될 수 있겠죠. 그래서 민족의 아픔, 슬픔, 참혹함, 절망, 역시나 비극성 하면서 마무리, 연까지. 네, 차범석의 산불이었고요. 막으로 우리 연극, 즉 희곡의 구성 단위라는 거, 갈래적인 특징, 희곡 구성 단위, 막과 더 작은 범위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막 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차범석의 산불 같은 경우는 장막극이에요. 그러니까 5막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5막. 그래서 장막극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차범석의 산불, 갈래적인 특징과 또 강조할 부분들 정리하면서 해석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작품 6.25 전쟁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의 애욕을 표현한 사실주의 희곡입니다.
자, 그러니 희망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의 애욕, 바로 요 3명이 되겠죠. 전쟁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질과 존엄성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작품의 주요 배경인 대밭 중요하죠. 양씨와 점내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 자, 너무 중요. 점내와 사월에게 규복을 통해 애욕을 충족하는구나. 너무 중요. 그런 대밭이 군인들의 작전 수행을 위해 일방적으로 소각되는 것은 민중의 삶의 터전이 훼손되는 것, 또 인간의 본능이 전쟁의 폭력 수행에 억압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산불은요, 이렇게 전쟁의 폭력성을 보여주니 한 마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비극으로 일반화해서 초토화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미, 대밭, 그리고 산불의 의미 정리해 주시고요. 주제는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빚은 비극, 네, 그리고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을 통해 점내 사월 규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 가장 중요한 또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면요, 이 두 사람들, 또 양씨와 또 최씨에 관해 갈등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아까 대밭의 상징적인 의미 각각 본문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대밭은 우리 국군에게는 소탕해야 되는 그런 공간, 그리고 규복에게는 숨어야 되는 공간, 은신처. 이 둘에게는 이 규복에 대해서 은신하는 공간이니까 애욕을 충족하는 공간, 뭐 삶의 터전이다, 이렇게 해서 각각 대밭의 의미를 볼 수가 있겠고, 또 김노인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었죠. 이 역할은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웃음 유발을 통해서 긴장을 이완시킨다. 그리고 마지막에 희극적인 대사, 재밌는 대사를 통해 가지고 비극성을 더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바로 김노인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대밭의 의미, 또 이 두 사람 집안들의 갈등, 그리고 김노인의 역할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희곡이라고 하는 이 갈래는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인물의 대사, 이런 행동 등을 통해서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은 대밭의 의미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산불의 마지막에 의미 정리했던 것처럼 이 우리 민족의 전체의 비극으로 일반화해 준다라는 거, 그리고 용어, 사실 객관식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여러분 뭐 이런 겁니다. 기초적인 거지만요, 희곡이라고 하는 건 연극 대본인 거고, 그 연극 대본에 재밌는 작품은 희극이고요, 슬픈 작품은 비극이죠, 여러분. 근데 이 작품은 비극이 되겠습니다. 희극적 요소들이, 대사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뭐 규복이 죽고 사월이 자살을 하면서 비극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전쟁의 폭력성을, 또 민족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 희곡, 희극 이라고 하는 용어를 객관식 읽을 때 좀 촘촘히 잘 봐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대밭의 의미가 각각 어떤 인물의 입장에 따라서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까지 공부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